이 진짜 남은 돈이 15,000원이야. 뭐? 형, 진짜 그게 전부야? 한 달도 못 버티잖아. 나 이번 달 약값도 못 내.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오늘은 늙고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멀어진다를 경험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예전에는 먼저 연락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답이 늦고 언제 한번 보자라고 하면 요즘 너무 바빠서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명절이면 먼저 챙기던 가족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으로 100번을 돌려보지만 딱 떨어지는 이유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이런 말이 올라와요.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나 보다. 내가 도움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먼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건 너무나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74살 박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질문들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가난하고 외로워도 존엄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호 씨는 평생 시내 버스 기사로 살았습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면 온몸이 삐걱거려도 먼저 일어났어요. 사람들 출근하려면 내가 먼저 일어나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를 거의 그대로 집에 가져다 놓던 사람이었습니다. 애들 학원비 먼저 내고 모자라면 내가 덜 먹으면 되지 뭐.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퇴근 후엔 TV 조금 보다가 그대로 잠들고 주말엔 또 다른 일을 찾아 나갔습니다.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신발이 해져도 아직 신을 만하다며 바닥이 떨어질 때까지 신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너무 아끼며 살지 말고 좀 쓰면서 살아 하고 말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쓸 때가 아니야. 나중에 애들이 다 크면 그때 쓸 거야.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한 문장이 있었죠. 우리 애들은 꼭 대학은 보내야 한다. 자신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일찍 사회에 나왔죠. 그래서 더 절실했습니다. 자식들만큼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지방국립대, 둘째는 공대, 막내는 수도권 사립대. 등록금, 기숙사비, 교재비, 용돈, 버스 기사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창고 상하차 알바까지 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부족했습니다. 겨울 새벽 손이 얼어 기어가 잘 잡히지 않아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만 버티면 나중에 애들이 편해질 거야.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다가 졸음이 쏟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얼음물에 세수하고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고 나면 안 돼. 등록금 내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영호 씨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재밌었어요. 등록금 다 내고 나면 라면에 소주 한잔 하면서 나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묵묵히 그를 도왔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식당 일도 하고 틈틈이 부업도 했습니다. 둘이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통장을 보면 항상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학비만큼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영호 씨는 합격증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는구나. 그날 밤 아내와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안주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둘째, 셋째도 차례로 대학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빚이 조금씩 늘었지만 영호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갚으면 돼. 지금은 애들이 중요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 아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각자 직장을 잡았습니다. 큰아들은 중소기업에, 둘째는 공장에, 막내는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이 높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가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복이 많아. 아들 셋 다 대학 보내고 다 취직시켰잖아. 그 말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애들이 조금씩 나를 도와주겠지. 이 정도면 나도 노후에 기대해 볼 자격은 있지 않나.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으니 이제 조금은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린 설계도대로 흘러가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항상 예상보다 가혹했습니다. 64세가 되던 해 회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배님들, 이제 좀 쉬셔야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금 챙겨 드릴 테니 편하게 지내세요. 말만 들으면 따뜻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에 가까웠습니다. 젊은 기사들로 교체하는 거였죠. 퇴직금과 위로금이 통장에 찍히는 날, 그는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생 일한 대가치고는 초라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병원 다니고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5년을 버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월 40만 원 정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낙관이 있었습니다. 아끼면 버티겠지. 애들도 자리 잡았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하지만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아내가 허리를 움켜쥐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흔한 요통이라 생각했습니다. 파스 붙이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척추 골절이 있고 디스크도 여러 군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척추뼈가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입원, 수술, 재활치료, 병원비는 눈에 띄게 통장 잔고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았습니다. 입원비, 간병비, 약값,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려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야, 엄마 수술 들어가는데 아빠 돈만으론 조금 모자라다. 너희 셋이 조금씩만 보태줄 수 있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 아빠, 우리도 지금 너무 빠듯해요. 애 학원비에 대출에 카드값까지. 이번 달은 진짜 어렵고 다음에 여유 생기면 꼭 도와드릴게요. 큰아들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정말 힘든 거겠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영호 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둘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공장이 힘들어서 임금 삭감됐어요. 집사람이 애 둘째 임신 중이라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정말 죄송해요. 셋째에게서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희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월 80만 원이에요. 이번 달은 정말 어려워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30대, 40대가 버거운 시대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젊은 세대도 정말 힘듭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아이 키우는 비용은 천문학적이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방 안에 내려앉은 정적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영호 씨는 퇴직금을 다 털어 아내의 치료비를 댔습니다. 그리고 몇 개 안 되던 적금도 다 깼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6개월간의 긴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 빈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오직 박영호 씨 한 명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같이 가실래요?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영호 씨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부담이 될까봐. 아내의 자리만 비어있는 소파, 아내의 이름이 저장된 리모컨, 아내가 보던 드라마 목록이 남아있는 TV. 모든 게 그대로인데 단 한 사람만 사라진 집. 그 정적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노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연금 40만 원이 전부. 몸 여기저기는 아프고 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게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하지?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자신의 약값이 겹쳤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1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영호 씨는 결국 동생에게 전화합니다. 이번 달 관리비랑 약값이 좀 겹쳤다. 잠깐만 도와줄 수 있겠냐? 동생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합니다. 형, 나도 요즘 장사 안 돼서 지금은 진짜 여유가 없어. 미안해. 그 말이 거짓 같지는 않았습니다. 동생도 작은 가게를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본 동생은 새 차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쳤는데 동생은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나한테 쓸 돈은 그렇게 아까웠던 거구나. 물론 동생도 자기 사정이 있을 겁니다. 차를 사야 할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영호 씨가 느낀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비슷했습니다. 월급이 나오던 시절엔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회비 낼 때도 먼저 냈고 가끔은 한턱도 냈습니다. 오늘 내가 쏜다.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부담이 됐습니다. 회비 3만 원도 아까웠으니까요. 그래서 한두 번 빠졌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게 몇 번 빠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모임 날짜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단톡방에는 여전히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SNS 속 단체 사진에는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한 번은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 봤습니다. 야, 다들 요즘 어때? 한번 보자.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바빠서. 미안. 그 뒤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사람 사이의 얇은 끈부터 하나씩 끊어지는구나. 돈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돈이 없어지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때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데 라는 서운함, 그리고 내가 바보처럼 살았나라는 자책. 이 두 감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싸웁니다. 영호 씨 역시 그 사이에서 오래 흔들렸습니다. 그때 노후 준비를 좀 더 했어야 했나? 애들 교육에 너무 올인한 걸까?
내가 너무 순진했나? 밤마다 이런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하고 산 거지?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때로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내가 멍청했지. 노후 준비도 안 하고 애들만 믿고. 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호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영호 씨 세대는 연금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 시대에 살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게 1988년인데 그때 영호 씨는 이미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받는 돈도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 세대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고 자랐습니다. 부모된 도리 자식은 부모의 그늘 아래 자라야 한다 같은 말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 잘 되면 노후는 따라온다는 말을 상식처럼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 윗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이 효도했고 부모를 모셨고 노후를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영호 씨 세대도 나도 그렇게 될 거야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녀 세대는 집값과 전월세, 대출, 자녀 교육비, 불안한 일자리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도 벅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30대의 가계부채는 평균 1억 원이 넘고 40대는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한 명당 월 평균 50만 원 이상. 여기에 월세나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급의 대부분이 나갑니다. 그러니 부모는 섭섭함을, 자식은 버거움과 죄책감을 각자 품은 채 마주보고 있는 셈입니다. 부모는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자식은 나도 정말 힘든데 어떡하라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만으로 이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지 시스템이 부족하고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만 떠넘기고 세대 간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면서 버티고 연결되고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책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밤 영호 씨는 잠이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땀이 흘렀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그냥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아침까지 겨우 버티고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숨이 가쁘다고 밤마다 잠이 안 온다고 말했죠. 의사는 바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심전도,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다 했지만 결과는 한 줄이었습니다. 큰 이상 없습니다. 영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숨이 막히는데 이상이 없다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셨죠? 잠도 잘 안 주무시고 자꾸 안 좋은 생각 나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의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심장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지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라는 말에 영호 씨는 움찔했습니다. 제가 정신병자는 아닌데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감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듯이 마음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도 영호 씨는 선뜻 정신과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웃에게 꺼내자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병원에서 이상 없다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마음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건데, 그래서 병원까지 간 건데, 돌아오는 건 별거 아니다라는 말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같은 말들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내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영호 씨는 자기 얘기를 더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밥을 먹다가 TV를 보다가 그냥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우는 거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고 뺨은 헬쑥했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거울 속 자신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호 씨는 거울도 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외출도 줄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잘 지내요라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아팠고 힘들어요라고 솔직히 말하자니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편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더 외로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게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가끔 아 소리를 내보면서 내 목소리가 이랬나?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 계속되었습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는 것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자신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환점은 의외로 작은 데서 찾아왔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집에만 계시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하는데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밥도 싸고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많아요. 처음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 더 초라해질 것 같은데 복지관이라는 말 자체가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2번, 3번 더 권했습니다. 형님,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나가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시면 되잖아요. 결국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안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들어설 때는 긴장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곳엔 혼자 사는 노인, 부부,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까지 여러 얼굴이 있었습니다. 영호 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을 때는 라면이나 김밥으로 대충 때우곤 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받아보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옆자리 어르신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처음엔 안 오려고 했는데 오니까 좋네요.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가 일주일 같아요. 여기 나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좀 살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을 때와는 밥맛이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노래교실이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강사가 권했습니다. 어르신, 같이 불러보세요. 옛날 노래예요. 비 내리는 호남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주 듣던 노래였습니다. 처음엔 작게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옆 사람도 앞 사람도 다들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노래 부르니까 속이 좀 풀리네요. 집에서는 울 수도 없잖아요. 여기서는 같이 울어도 괜찮아서 좋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직원이 그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루 몇 시간만 학교 앞 교통지도 같은 걸 도와주시면 월 몇십만 원 정도 수당을 드려요.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보세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벌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집에 있을래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내가 버스 기사를 40년 했는데 이제 와서 깃발이나 들어야 하나?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만 있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 좀 보고 몸 좀 움직이면 머리가 덜 복잡해져요. 돈은 그냥 덤이고요. 아침에 나갈 곳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 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갈 곳이 있다는 것. 매일 아침 눈 뜨면 할 일이 없어서 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갈 곳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결국 신청서를 썼고 그의 일은 초등학교 앞 등하교 교통안전지도로 정해졌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루 3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처음 깃발을 들고 서던 날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40년 동안 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손이 이제는 작은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게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 몇 마디에 가슴 한쪽이 뜨끈해졌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한 아이가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의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는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내가 빨리 들어가. 아이는 고맙다며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호 씨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첫 수당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27만 원. 숫자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내가 다시 벌어본 돈이라는 사실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금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번 돈.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들 과자와 음료를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고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내 돈으로 뭔가 사는구나. 그리고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잠깐 올래? 할아버지가 과자 좀 사놨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예전처럼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 주말에 한번 갈게요. 그 대답을 듣고 영호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주들을 볼 생각에 설렜습니다. 주말에 손주들이 왔습니다. 과자를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구나. 나도 아직 할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복지관에서는 상담 프로그램도 제안했습니다. 몇 번 거절하다 결국 한 번 나가봤습니다. 상담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뭘 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줬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누가 제대로 들어준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영호 씨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버스 운전했던 날들, 새벽 대리운전하던 겨울밤, 아내 병실에서 밤새 간호했던 기억, 자식에게 전화하던 손의 떨림, 장례식 뒤 빈 집으로 돌아왔던 그날 밤, 동생의 새 차를 봤을 때의 배신감, 친구들에게서 끊긴 연락들. 말을 쏟아내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담사는 휴지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못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버틴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어르신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는 처음으로 내가 전부 잘못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어르신의 고통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죠. 어르신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둘 다 피해자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르신이 지금부터라도 어르신 자신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영호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판단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복지관을 다니고 일을 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거는 기대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키웠는데 이젠 애들이 나를 책임져야지. 매달 용돈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냐?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했고 화가 났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얘들도 자기 전쟁 치르는 중이지. 매달 얼마씩 보내라는 기대보다는 가끔 안부 묻고 나를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기준을 조금 낮추니까 서운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돈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줄었습니다. 대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막내에게 전화를 걸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많이 힘들지? 예전처럼 왜 연락 안 하냐? 아버지 생각은 하냐로 시작하지 않고 상대의 삶을 먼저 물었습니다. 막내는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아빠.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요. 근데 왜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도 힘들고 쟤들도 힘들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를 조금 덜 미워하는 거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상담사가 권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바꿔보세요. 자책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요. 아침 거울 앞에서 예전에는 아이고 이게 뭐냐? 늙고 못생겼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오늘도 살아있네. 박영호. 한 번 더 가보자라고 말합니다. 밤에 불 끄기 전 예전에는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오늘도 안 무너지고 버텼다.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화분 하나 사와서 창가에 뒀습니다.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희망이라고.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줍니다. 새 잎이 날 때마다 혼잣말을 합니다. 희망이도 버티는데 나라고 못 버티겠냐? 작은 화분이지만 돌볼 대상이 있다는 게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더라도 성의껏 차립니다. 두부 한 모를 구워서 김치와 함께 먹습니다. 누가 보면 초라한 밥상이지만 그는 밥 한 숟갈을 뜨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나 꽤 잘 버텼다. 복지관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하고 가끔은 웃기도 합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친구 사귀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그런데 여기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까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야.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 씨도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집에만 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나오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로가 됐어. 요즘 영호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하지? 예전에는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기대감입니다. 복지관에 갈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화분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돈은 부족합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여전히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작은 희망들이 생겼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버틸만 해. 영호 씨가 요즘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노년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기대할 것도 소중히 여길 것도 새롭게 키워갈 것도 많습니다. 남은 시간이 더 아름답기를 마음의 온도 36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